강원도의 짙푸른 하늘 아래 2025년 여름은 끝없이 펼쳐진 논으로 눈부셨다. 설천 마을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부터 나무 그늘 아래 드문드문 보이는 기와지붕까지 모든 것을 태울 듯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38번국도의 한적한 도로 위 낡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굴러갔다.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가 논 위를 스치는 건조한 바람 소리와 어우러졌다. 운전자는 50대 남짓의 화물 운송 기사 박민수 씨, 그는 침착한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 수년간의 노동으로 검게 그을린 피부, 깊게 파인 주름은 한 사람의 인생사를 말해주는 듯했다. 땀에 젖은 빛바랜 셔츠, 하지만 굳은 살 박인 두 손은 마치 그 자신처럼 굳건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계기판에 걸린 낡은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한복 선율이 흘러나왔다. 구슬픈 한국 민요 가락이 무더운 공기와 어우러졌다. 박 씨는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피로를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이따금 창밖으로 눈길을 돌려 황금비두로 물든 논을 훑어보았다. 길고 단조로운 여정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으려는 듯 한탄강 옆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설천은 농가에 물건을 배달할 때 그가 자주 들르는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예상치 못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트럭이 한적한 도로를 지날 때 멀리서 작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타는 듯한 햇볕 아래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박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속도를 줄였다. 낡고 해진 한지 모자를 쓴 깡마른 체구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낡은 천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힘겹게 걷는 그녀의 다리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떨리고 있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박 씨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창문을 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섞인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이렇게 불볕더위에 혼자 어디 가세요? 제가 좀 태워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고된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흐릿한 눈에는 피로와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마치 자신과 싸우고 있는 듯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고 바람 소리에 묻힐 뻔했다. 고맙습니다. 고향에 가는 길인데 여기서 한 15km쯤 돼요. 다리가 약해서 더는 못 걷겠네요. 박 씨는 즉시 차에서 내려 단단한 두 팔로 할머니를 조수석으로 부축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그는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할머니는 몸을 웅크리고 천 가방을 가슴 앞에 꼭 껴안고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듯 밖을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박 씨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떨쳐버렸다. 아마 오랫동안 걸어서 피곤하신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시동을 걸고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사시는데 이 더위에 고생이세요? 누구 찾으러 가세요? 할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했다. 잠시 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묵직한 슬픔을 담고 있는 듯 떨렸다. 아들 찾으러 가요. 집 나간 지 오래됐어요. 그녀의 말은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박 씨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그의 시선이 백미러를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의 외로운 눈과 마주쳤다. 밖은 여전히 눈부신 햇살이 가득했지만 차 안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착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더운데 걸으시면 위험해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 아드님 이야기도 더 들려주시고요. 할머니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흐려졌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박 씨의 진솔한 눈을 비췄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가 가방을 더 꽉 쥐고 이따금 뒤를 힐끗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어떤 위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38번국도를 따라 트럭은 계속 굴러갔다. 엔진 소리가 바람 소리와 어우러졌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답답해졌다. 박 씨는 백미러에 나타난 오토바이 한 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며 트럭을 따라오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탄 남자는 얼굴을 가린 야구 모자를 썼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박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왜 저 녀석이 계속 따라붙지? 이제 김영자라는 이름을 알게 된 할머니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듯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꽉 쥐었다. 박 씨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 할머니, 저 오토바이 타는 사람 아세요? 김 할머니는 깜짝 놀라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몰라요.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 작은 목소리로 어색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박 씨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의심을 은밀한 불꽃처럼 키울 뿐이었다. 한적한 커브길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앞으로 나아갔다.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차 안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박 씨는 소름이 돋았다. 김 할머니는 가방을 꽉 쥐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토바이는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질문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트럭은 길가의 작은 휴게소에 멈췄다. 박 씨는 차에서 내려 엔진 덮개를 열고 엔진을 점검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주위를 살폈다. 김 할머니는 여전히 차 안에 앉아 불안한 눈으로 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와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할머니,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만약 위험에 처한 거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알아야 해요. 김 할머니는 침묵했다. 그녀는 가방을 너무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가방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 있어요.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러는 걸 원치 않아요. 박 씨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드님과 무슨 관련이 있죠? 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어 말했다. 자세히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제 아들 민호의 과거에 대한 증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걸 빼앗아 가면 저는 아들을 다시 찾을 기회를 잃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가 울렸다. 다른 오토바이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와 트럭 앞을 가로막았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내려와 차 문을 세게 두드렸다. 그의 얼굴은 험악했고 시선은 차가웠다. 문 열어. 빨리. 그가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박 씨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살짝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경계심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그냥 할머니를 태워드리는 중입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는 비웃으며 김 할머니의 손에 들린 가방에 시선을 고정했다. 가식 떨지 마. 할머니가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가지고 있어. 빨리 내놔. 김 할머니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미안해요, 박 선생님.
가방 안에 있는 건 제 아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했어요. 박 씨는 운전대를 꽉 쥐고 시선은 단호했다. 가방 꽉 잡으세요. 아무도 할머니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밖에 남자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열려고 했다. 한 동료가 쇠 파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의 눈에는 저기가 가득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박 씨는 엑셀을 세게 밟았다. 트럭이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돌진하자 두 남자는 피해야만 했다. 백미러를 통해 그는 그들이 서둘러 오토바이에 올라타 추격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추격은 좁은 마을 길 위에서 벌어졌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김 할머니는 가방을 꼭 껴안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 선생님, 멈춰요. 당신을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요. 박 씨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아니에요, 김 할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가방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할머니에게 뭘 원하는 거죠? 김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다 몰라요. 하지만 민호가 잘못을 바로잡을 증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제 아들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뒤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박 씨는 운전대를 돌려 들판으로 이어지는 작은 흙길로 급히 방향을 틀었다. 한 오토바이가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진흙탕에 빠졌다. 하지만 나머지 한 대는 여전히 바싹 따라붙었다. 추격자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멈춰. 가방 내놔. 박 씨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이마에 땀이 흘렀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친절함과 위험 사이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운전기사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에 우연히 휘말리게 되었다. 설천 들판 위로 펼쳐진 은빛 달빛 아래 박민수 씨의 트럭은 어둠 속을 질주하며 뒤에 흙먼지를 일으켰다. 으르렁거리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는 여전히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마치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냥꾼처럼. 차 안에서 김영자 할머니는 몸을 웅크린 채 깡마른 손으로 낡은 천 가방을 꼭 껴안고 불안한 눈으로 백미러를 쳐다보고 있었다. 공기는 극도로 긴장된 기타 줄처럼 팽팽했다. 언제라도 끊어질 것 같다. 박 씨는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이었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좁은 흙길에 움푹 팬 곳을 피해 운전대를 돌리며 추격자들과의 거리를 벌리려 애썼다. 김 할머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박 씨가 낮지만 압박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방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모르면 할머니를 도울 수 없어요. 김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흐릿한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 김민호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져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며 힘없이 말했다. 민호가 이 가방을 맡기면서 아주 큰 잘못을 바로잡을 증거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세한 건 몰라요. 단지 만약 그들이 이걸 빼앗아 가면 아들을 다시 찾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거라는 것만 알아요. 박 씨는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김 할머니의 눈에 가득한 고통을 보았다. 그는 더 묻고 싶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생각을 가로막았다. 갑자기 두 번째 오토바이가 합류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차 안을 비추자 그는 눈을 가늘게 떠야 했다. 추격자의 외침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다. 멈춰. 가방 내놔.
아니면 죽을 줄 알아. 박 씨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은 운전대를 너무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김 할머니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제 말 들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믿으셔야 해요. 가방 꽉 잡으세요. 우리는 탈출할 거예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마치 박 씨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 절망을 흔드는 바람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흙길은 설천마을 근처에 드문드문 나무가 있는 숲으로 이어졌다. 높은 소나무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박 씨는 익숙한 지형을 알아보았다. 그는 여러 번 이곳을 통해 물건을 배달했었다.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덤불로 둘러싸인 좁고 울퉁불퉁한 샛길로 급히 방향을 틀었다. 두 대의 오토바이 중 한 대는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진흙탕에 빠졌다. 엔진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울려 퍼졌다. 나머지 한 대는 속도를 줄였지만 여전히 유령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박 씨는 빽빽한 나무숲 한가운데 트럭을 세웠다. 엔진이 꺼지자 공간은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김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남은 채 고요해졌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갔나요, 김 할머니? 김 할머니는 뒤에 어두운 길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은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가지 않으면 금방 다시 돌아올 거예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차 문을 열고 김 할머니에게 따라 내리라고 신호했다.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우리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김 할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망설였지만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물건 몇 개가 들어 있었다. 빛바랜 한복, 찢어진 신발, 그리고 누렇게 변한 공책 한 권. 박 씨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집어들고 몇 페이지를 넘겼다. 휘갈겨 쓴 글씨들이 나타났다. 세월에 의해 흐릿해졌지만 몇몇 이름과 숫자들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 중에서 그는 낡고 흠집투성이인 은시계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시계를 돌려 뒷면에 새겨진 글씨를 보았다. 민호.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 시계, 박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평범한 물건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김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목이 메어 말했다. 민호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의 미완의 일을 끝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요.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숲속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김 할머니의 고통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과 뒤섞였다. 박 씨는 공책을 접고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시선은 단호했다. 답을 찾을 거예요, 김 할머니. 하지만 지금은 계속 가야 해요. 너무 늦기 전에. 트럭은 다시 굴러갔다. 엔진 소리가 밤중에 울려 퍼졌다. 박 씨는 김 할머니를 한탄강 옆 작은 나무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예전에 물건을 배달할 때 잠시 쉬었던 곳이었다. 집주인은 강원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오랜 친구 이동현 씨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이동현 씨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로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눈으로 문을 열었다. 민수. 오랜만이네. 그런데 이런 꼴로 여긴 어쩐 일이야? 몇 마디 짧은 소개 후 박 씨는 김 할머니와 비밀스러운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책 이야기를 꺼내자 이동현 씨의 표정이 호기심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천천히 말했다. 공책 좀 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아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 박 씨는 이동현 씨에게 공책을 건넸다. 그의 손이 누렇게 변한 종이를 넘길 때 약간 떨렸다. 갑자기 그는 나지막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이 이름들 몇 명은 알겠어. 이 지역의 큰 상인들이야. 몇 년 전 토지 분쟁에 연루되었었지. 그 사건으로 많은 가정이 무너졌어.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김 할머니는 낡은 한복 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제 아들 민호가 이 사람들을 위해 운송 일을 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갔어요.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요. 박 씨는 의심과 함께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김 할머니를 보았다. 김 할머니, 민호가 정말 운송 일만 했다고 확신하세요? 이 기록들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김 할머니는 떨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고 했어요. 무언가를 발견하고 바로잡으려 했던 것 같아요. 이동현 씨는 생각에 잠겨먼 곳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민호에 대해 말하자면 마을에 그와 아주 친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한수진 씨, 그녀가 뭔가 알지도 몰라요. 얼마 후 한수진 씨가 나무집에 나타났다. 온화한 얼굴, 다정하지만 걱정이 서린 눈빛의 젊은 여자가 당황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이야기를 듣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민호 오빠를 알았어요. 오빠는 종종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한 번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큰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마을을 떠났어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요. 그녀는 생각에 잠겨 말을 멈췄다. 민호 오빠가 한 번 언급했던 곳이 기억나요. 마을 끝에 있는 낡은 곡물 창고. 거기에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오랫동안 버려졌고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해요. 박 씨는 즉시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어쨌든 가봐야 해요. 만약 그게 진실을 찾을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김 할머니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신뢰가 뒤섞여 있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세 사람, 박 씨, 김 할머니, 그리고 한 씨는 설천마을 가장자리의 낡은 곡물 창고를 향해 트럭을 타고 갔다. 마을의 분위기는 이상해졌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김 할머니의 출연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어둠 속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험악한 눈빛의 강대호가 이끄는 추격자들이 사방을 뒤지고 있었다. 강의 위협적인 시선 아래 떨던 한 주민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방금 그들이 낡은 곡물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을 봤어요. 강의 무리는 즉시 곡물 창고로 향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낡은 곡물 창고의 썩은 널빤지가 바람에 삐걱거렸다. 마치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듯 세 사람이 창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 어둠 속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를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세 사람은 돌아섰지만 검은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신호했다. 한 씨, 김 할머니, 저를 바짝 따라오세요.
소리 내지 마세요. 그들은 조용히 곡물 창고로 들어갔다. 안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먼지 쌓인 자루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한씨가 힘없이 속삭였다. 박 아저씨,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저쪽 구석의 불빛이.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강대호의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얼굴은 험악했다. 무리의 우두머리, 강이 으르렁거렸다. 우리를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시계와 공책 내놔. 그리고 꺼져. 공기는 숨막히게 긴장되었다. 박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경계심이 가득했다. 강 씨, 왜 그렇게 험악하게 구시오? 우리는 단지 민호에 대해 몇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을 뿐이요. 귀찮게 할 생각은 없소. 강이 붉어진 눈으로 으르렁거렸다. 말 맞네. 내놔, 아니면 죽을 줄 알아. 박 씨는 재빨리 김 할머니와 한씨를 뒤로 밀었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목숨을 걸고 싶으면 한번 해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칼날 같아서 강의 무리를 잠시 멈칫하게 했다. 하지만 순식간에 다급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한 남자가 달려들어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박 씨는 뒤로 물러서며 공책과 시계를 꽉 쥐었다. 혼란 속에서 한 씨는 창고 문에 새겨진 삼각형 기호를 발견했다. 민호가 한번 언급했던 표시였다. 박 아저씨, 김 할머니, 저를 따라오세요. 한 씨가 자루 더미 뒤에 숨겨진 작은 통로 쪽으로 물러서며 신호했다. 강의 무리가 달려들었지만 박 씨는 길을 막고 손전등으로 눈을 부시게 하여 김 할머니와 한 씨가 빠져나갈 틈을 만들었다. 좁은 통로에서 한 씨는 잘 숨겨진 작은 상자 앞에서 멈췄다. 세 사람은 서둘러 상자를 열었고 서류 뭉치와 몇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 지역의 큰 토지 분쟁과 관련된 계약서와 거래 명세서였다. 한 씨는 놀랐다. 이 사람들은 민호 오빠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김 할머니는 목이 메어 상자를 꼭 껴안았다. 이게 증거야. 제 아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증거. 박 씨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굳혔다. 침착해요. 이걸 안전하게 밖으로 가져가야 해요. 하지만 먼저 여기서 탈출해야 해요. 강의 무리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울려 퍼졌다. 강이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잡아. 아무것도 빠져나가게 두지 마. 설천마을 가장자리의 낡은 곡물 창고 안,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달빛이 창고 지붕의 틈새로 스며들어 먼지 쌓인 자루들과 김영자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아들 김민호의 생명을 쥔 듯 떨리는 손으로 자료가 든 작은 상자를 꼭 껴안고 있었다. 한수진 씨는 그녀 곁에 서서 힘을 주려는 듯 손을 꼭 잡았고 박민수 씨는 그들 앞을 가로막고 강대호의 무리와 마주섰다. 추격자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강에 으르렁거리는 목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다. 도망칠 생각 마라. 자료 내놔. 아니면 아무도 여기서 멀쩡히 나가지 못할 줄 알아. 박 씨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강 씨,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소. 하지만 김 할머니나 한 씨에게 손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강은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은 사냥감 앞에 짐승처럼 붉게 빛났다. 그는 신호를 보냈고 부하들이 흉기를 손에 들고 다가왔다. 긴장의 순간 한 씨는 김 할머니를 자루 더미 뒤에 숨겨진 작은 통로 쪽으로 끌어당겼다. 박 아저씨, 빨리요. 그녀는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 씨는 손에 든 낡은 손전등을 이용해 강의 물이 눈에 강한 빛을 비추어 세 사람이 좁은 통로로 뛰어들 기회를 만들었다. 강의 분노에 찬 외침이 뒤에서 울려 퍼졌다. 마가! 도망치게 두지 마. 하지만 자루와 썩은 나무 판자로 가려진 작은 통로는 그들이 적의 시야에서 잠시 사라지게 해주었다. 통로는 축축하고 어두컴컴한 지하 터널로 이어졌다. 진흙 냄새가 답답한 공기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박 씨의 손전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은 겨우 몇 걸음 앞을 비출 뿐이었다. 김 할머니는 기진맥진했지만 보물처럼 작은 상자를 꼭 껴안고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한 씨는 그녀 옆에서 부축하며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언제라도 들릴까봐 계속 뒤를 힐끗거렸다. 우리 탈출할 수 있을까요? 김 할머니가 두려움과 피로로 힘없이 속삭였다. 앞장서서 굳건하게 걷던 박 씨가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단호했다. 김 할머니, 제가 여기서 나가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를 믿으세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상자 안의 물건이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쫓는 걸까? 민호는 무슨 일에 연루된 걸까? 그는 김 할머니에게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고된 얼굴과 붉어진 눈을 보고는 참았다. 그는 그녀의 침묵 뒤에 깊은 고통, 그녀가 아직 다 털어놓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터널은 점점 좁아졌고 진흙으로 뒤덮인 벽 때문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몸을 낮춰야 했다. 갑자기 작은 쥐 한 마리가 한시 발을 스쳐 지나가자 그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닫힌 공간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흙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김 할머니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의 힘이 담겨 있었다. 수진아, 옛날의 전쟁으로 남북이 갈렸을 때 나는 이보다 더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숨어야 했단다. 믿음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그녀의 말은 작은 빗줄기처럼 한 씨의 마음속 두려움을 가라앉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점차 강인함이 되살아났다. 앞서가던 박 씨는 틈을 타 상자를 확인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민호의 떨리는 필체로 쓴 편지가 있었다. 그는 아직 읽지 못했지만 그의 시선은 한 사진에 멈췄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함께 서 있었는데 그 중에는 강대호도 있었고 익숙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 할머니는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목이 메어 말했다. 이 사람들. 민호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민호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증거예요. 세 사람이 터널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과 그의 부하들이 비밀 통로를 발견한 것이다. 그의 외침이 흙벽을 뚫고 들려왔다. 여기 있다. 도망치게 두지 마. 박 씨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신호했다. 서둘러. 시간이 없어. 그들은 서둘러 터널의 마지막 구간을 지났다. 그곳에서는 천장의 작은 틈새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터널을 막 빠져나왔을 때 갑자기 트럭 한 대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똑바로 비췄다. 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구조대인가요?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금세 사라졌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김영자 씨 맞죠? 그가 낮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 할머니는 깜짝 놀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 사진을 알아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더듬거렸다. 당신은 누구세요?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저는 최진우입니다. 오랜만이네요, 김 할머니. 저를 잊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군요. 하지만 아마 저희 가족에게 한 약속은 잊으셨겠죠? 한 씨가 김 할머니의 손을 끌어당겼다. 그녀의 시선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무슨 속셈이에요? 저 사람들과 한패예요? 최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작고 낡았지만 소중히 간직된 은반지를 꺼냈다. 그 반지를 본 김 할머니는 깜짝 놀라 목이 메어 말했다. 이 반지. 맞습니다. 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제 여동생의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을 떠난 제 여동생의 것이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한 씨는 혼란스러웠다. 김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고뇌가 가득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 진우야. 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택이 없었다고요? 아니면 당신에게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한 건가요?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대호와 그의 부하들의 차가운 웃음소리와 함께. 시간이 없어, 최가 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결정하세요. 여기서 나가게 도와드리겠지만 그 대가로 저희 가족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한 씨가 반대했다. 정말로 돕고 싶다면 왜 조건을 걸죠? 김 할머니는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은 길을 잃었지만 점차 결의에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씨의 손을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거야. 바로 그때 낡은 곡물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똑바로 비췄다. 강대호가 들어섰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드디어 찾았군. 최진우가 김 할머니와 한 씨 앞을 가로막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강, 사업가들처럼 이야기해보자고. 강이 으르렁거렸다. 헛소리할 시간 없어. 자료 내놔. 아니면 모두 여기서 죽을 줄 알아. 김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단호한 시선이 강과 마주쳤다. 곡물 창고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모두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되었다. 그녀는 상자를 꽉 쥐고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무섭지 않아. 강, 만약 위협으로 나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어. 설천 외곽을 비추는 차가운 달빛 아래 빽빽한 나무숲에 숨겨진 폐가가 숨막히는 대결의 중심이 되었다. 썩은 나무 벽의 틈새로 강대호 무리의 손전등에서 나오는 깜빡이는 빛이 스며들어 김영자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깡마른 손으로 자료가 든 상자를 꼭 껴안고 단호하지만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깃든 눈으로 서 있었다. 한수진 씨는 그녀 곁에 바싹붙어 손을 꼭 잡아 힘을 주려 했고 박민수 씨와 최진우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위협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대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자료 내놔, 김 할머니, 아니면 내가 잔인해지는 걸 탓하지 마시오. 김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강 씨, 나는 평생 충분히 고통받았소.
당신의 위협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해. 이 상자 안의 물건은 내 아들의 유언이고 나는 그것이 당신 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요. 강은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에 오만한 기색이 번뜩였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발빛 아래 반짝이는 칼을 가볍게 돌렸다. 할망구, 당신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 자료는 부패 증거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의 비밀도 담고 있어. 만약 드러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강의 말은 김 할머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깜짝 놀라 눈에 공황이 스쳤다. 가족의 비밀? 무슨 소리야? 강이 비웃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음모를 꾸미는 듯 말했다. 당신이 당신 아들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나? 내놔, 아니면 내가 설천 마을 전체에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려주지. 한씨가 김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의 말 듣지 마세요, 김 할머니. 그는 단지 자료를 얻기 위해 위협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게 둘 수는 없어요. 긴장의 순간, 최진우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서 김 할머니와 강 사이를 막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다. 강, 그만해. 너무 멀리 갔어. 이건 김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과거의 빚이기도 해. 강은 눈을 가늘게 뜨고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우, 또 영웅 놀이하는 건가? 잊지 마,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꾸민 건 바로 당신이야. 이제 와서 발을 빼고 자기는 상관없는 척하는 건가? 최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 고뇌가 서려 있었다. 내가 틀렸어, 강,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거야. 내 실수 때문에 김 할머니와 한씨가 다치게 두지 않을 거야. 최의 마른 폐가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김 할머니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한씨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 할머니, 저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강과 함께 일했었다고요? 김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길을 잃은 듯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 내가 내 가족에게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 만약 내가 빚을 갚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 자료를 강에게 넘기는 방식으로는 아니야. 강이 말을 끊으며 으르렁거렸다. 그만. 그런 감상적인 소리 들을 시간 없어. 자료 내놔, 아니면 모두 죽을 줄 알아. 그는 신호를 보냈고 부하들이 즉시 포위망을 좁혔다. 좁은 폐가 안이 무거운 발소리로 울렸다. 박 씨는 벽처럼 굳건히 서서 김 할머니와 한씨를 등 뒤로 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한, 아무도 두 분께 손대지 못할 겁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갑자기 밖에서 큰 폭발음이 들려 집 전체가 흔들렸다. 불길이 치솟아 밤하늘을 거대한 횃불처럼 밝혔다. 모두가 멈칫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밖을 쳐다보았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집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멀리서 우뚝 서서 비밀스러운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튀어나온 나무 조각에 맞아 팔에서 피가 흘렀다. 한씨가 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공황 상태로 말했다. 김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 할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괜찮아.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해.
그 사이 박 씨는 강과 그의 부하들과 맞서고 있었다. 강이 달려들어 김 할머니의 손에서 상자를 빼앗으려 했지만 박 씨는 재빨리 큰 나무 조각을 던져 그를 물러서게 했다. 절대 가질 수 없을 거다. 그가 불타는 눈으로 소리쳤다. 위급한 상황을 알아차린 최진우가 신호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탈출구를 알아요. 그는 썩은 널빤지로 가려진 집 뒤 비밀 통로 쪽으로 무리를 이끌었다. 강의 무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뒤쫓았다. 그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한 씨는 김 할머니를 부축하며 어둠 속에서 장애물을 피하며 달렸다. 박 씨는 희미한 손전등을 들고 앞장섰다. 그들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을 때 최가 김 할머니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할머니, 자료를 넘기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다면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김 할머니는 최의 눈을 보았다. 진솔함과 함께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말했다. 좋아요. 믿을게요. 무리는 드문드문 나무가 있는 숲을 계속 달렸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패턴을 만들었다. 강의 무리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손전등 불빛이 악마의 눈처럼 깜빡였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 손짓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탈출구를 알아요. 한 씨가 멈칫하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키가 크고 각진 얼굴의 남자가 차갑게 대답했다. 살고 싶으면 저를 믿으세요. 저는 윤민재입니다. 예전에 강을 위해 일했지만 진실을 알고 도망쳤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한 씨가 다급하게 물었다. 윤이 김 할머니의 손에 들린 상자를 가리켰다.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것은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증거입니다. 강은 단지 졸기일 뿐이에요. 그의 뒤에는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의 말에 무리는 침묵했다. 김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이 이 물건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들에게 면목이 없어요. 한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김 할머니. 믿음만 잃지 않으면요. 윤이 재촉했다. 시간이 없어요. 출구는 포위됐어요. 제가 미끼가 될 테니 그 틈을 타서 탈출하세요. 안 돼요. 한 씨가 소리쳤다. 죽을 거예요. 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했다. 만약 제가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무리는 좁고 진흙투성이인 다른 지하 터널로 기어들어갔다. 위에서는 강의 무리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은 남아 추격자들과 마주 섰다. 그의 시선은 단호했다. 그걸 원하나? 와서 가져가. 터널 안, 무거운 공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김 할머니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으려 애썼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 씨는 겁에 질렸지만 그녀를 부축하며 속삭였다. 힘내세요, 할머니. 거의 다 왔어요.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강의 무리가 터널 입구를 발견한 것이다. 박 씨가 뒤로 물러서며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 가짜 흔적을 만들었다. 계속 가세요. 그가 단호하게 소리쳤다. 제가 시간을 벌게요. 김 할머니가 한 씨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안 돼요, 민수 씨, 같이 탈출하거나 아무도 못하거나. 마침내 그들은 터널에서 나왔지만 앞에는 다른 트럭 옆에 서 있는 새로운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가죽 재킷을 입은 키 큰 우두머리가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는 김 할머니의 가족 사진을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할머니, 아드님에게서 온 전갈이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민호. 아들에 대해 뭘 알죠? 남자는 미소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했다. 저는 장태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압니다. 강원도 설천 외곽의 희미한 달빛 아래 숲속 공기는 차가웠다. 김영자 할머니 일행은 막 지하 터널에서 빠져나와 미지의 남자 장태식이 던진 충격적인 선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낡은 가족 사진을 들고 차갑지만 무서운 침착함이 엿보이는 눈으로 서 있었다. 마치 그들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듯했다. 김 할머니는 자료가 든 상자를 꼭 껴안고 희망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 제 아들에 대해 뭘 알죠? 살아있나요? 장태식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김 할머니, 한수진 씨, 그리고 박민수 씨를 차례로 훑어본 뒤 고뇌에 찬 얼굴로 조용히 서 있는 최진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김 할머니, 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드님은 할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상자를 저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한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강도 이 상자를 원했고 이제 당신이 나타나서 민호에 대해 안다고 말하는군요. 어떻게 당신을 믿죠? 터널에서 주운 나무 조각을 꽉 쥔 박 씨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장 씨, 정말 민호에 대해 안다면 똑똑히 말하시오. 돌려 말하지 말고. 시간이 없소. 강의 무리가 다가오고 있소.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강대호 무리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멈추지 않는 사냥꾼처럼. 장은 어깨 너머로 힐끗 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나는 강을 위해 일하지 않소.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를 알고 그의 배후에 있는 자들도 알지. 민호는 내 친구였소. 그는 이 물건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소. 그는 상자를 가리켰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그것을 찾게 된다면 말이지. 김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민호가 당신에게 부탁했다고요? 하지만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시선에 슬픔이 스쳤다. 민호는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표적이 될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는 또한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죠. 강가의 공기는 답답해졌다.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강의 무리의 다급한 발소리와 뒤섞였다. 조용히 있던 최진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장씨, 정말 민호의 친구라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시오. 내가 예전에 강과 협력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이제 바로잡고 싶소. 이 자료가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오. 장은 최를 평가하는 눈으로 보았다. 바로잡는다고요?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민호 같은 사람들을 팔았소.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소?
최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용서를 바라지 않소. 하지만 저는 여기 서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소. 단지 김 할머니와 한 씨가 안전하기만 하다면. 김 할머니는 최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최의 가족 사이의 빚이 쉽게 아물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한때 적이었던 남자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진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빚은 갚겠소. 하지만 먼저, 민호의 유언을 지켜야 하오. 갑자기, 총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멀리서 강의 부하 한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강의 무리가 즉시 멈춰서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훑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이전에 구해주었던 퇴역 군인 배성호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사냥총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한 걸음도 더 다가오지 마라. 그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여기서 죽고 싶으면 내가 기꺼이 보내주지. 추격자들의 우두머리, 강대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약간의 망설임이 스쳤다. 배씨, 당신이 이 무리를 전부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할머니와 자료를 넘겨주면 살려주지. 배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나는 전쟁을 겪었소. 당신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요. 한번 해보시지. 공기는 기타 줄처럼 팽팽했다. 박씨가 한 씨와 김 할머니에게 강가에 묶인 작은 나무배 쪽으로 물러서라고 신호했다. 배에 타세요. 그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여기서 당장 떠나야 해요. 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배에 뛰어올라 밧줄을 풀었다. 빨리. 제가 저을 테니 자료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김 할머니는 기진맥진하고 팔은 여전히 상처로 쑤셨지만 상자를 꼭 껴안고 배에 오르려 애썼다. 한 씨가 그녀를 부축하며 다가오는 강의 무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배는 강의 무리를 막기 위해 사냥총을 강에게 똑바로 겨누고 서 있었다. 가세요. 그가 소리쳤다. 제가 시간을 벌게요. 배는 한탄강 위를 미끄러져 나아갔다. 물이 배 옆을 부드럽게 쳤지만 강의 무리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는 멀리서 여전히 울려 퍼졌다. 박 씨는 뒤에 앉아 보조노를 꽉 쥐고 강둑을 날카롭게 주시했다. 한 씨는 김 할머니의 상처를 살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김 할머니, 쉬셔야 해요. 상처가 가볍지 않아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다. 괜찮아, 수진아. 민호가 맡긴 일을 끝내기 위해 살아야 포기할 수 없어. 배를 젓고 있던 장이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할머니, 민호는 저에게 할머니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내실 거라고 믿었어요. 김 할머니는 목이 메어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한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김 할머니,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민호 오빠가 원했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이수연 변호사에게 가져다 줄 거고,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다른 배의 헤드라이트가 밤을 가르며 나타났다. 엔진이 으르렁거렸고 강대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자료 내놔. 아니면 모두 물에 빠뜨려 주마. 박 씨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더 빨리 저어. 거리를 벌려야 해.
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단단한 두 팔로 노를 더 세게 밀어 배가 물 위를 빠르게 미끄러지게 했다. 하지만 강의 배는 더 크고 엔진이 달려있어 거리를 점점 좁혀왔다. 한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공황 상태로 말했다. 이대로라면 탈출할 수 없어요. 김 할머니는 약했지만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한씨의 옷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수진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걸 지켜야 이 변호사에게 가져다줘. 약속해. 한씨는 깜짝 놀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김 할머니, 그런 말 마세요. 같이 탈출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더 하기도 전에 큰 폭발음이 들렸다. 총알이 배 옆을 스쳐 지나가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강이 멀리서 소리쳤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내놔, 아니면 죽어. 생사의 순간, 장이 갑자기 배를 돌려 빽빽한 갈대숲이 시야를 가리는 좁은 강 지류로 향했다. 강의 배는 크기 때문에 좁은 강으로 따라 들어오지 못했다. 그의 욕설이 울려 퍼졌지만 거리가 벌어지면서 점점 작아졌다.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강둑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그들이 앞을 막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벽 전에 춘천에 도착해야 해요. 이수연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김 할머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이 자료는 강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다. 두렵지 않아요. 만약 이것이 제 잘못을 만회하고 민호의 유언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기꺼이 마주하겠습니다. 배는 새벽 첫 햇살이 비칠 무렵 춘천 근처의 작은 강변에 도착했다. 소박하지만 위험 있는 분위기에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민호가 언급했던 이수연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김 할머니를 보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할머니, 할머니의 여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민호는 사라지기 전에 저에게 연락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이 자료들을 가져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이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제 아들은 살아있나요? 이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서려 있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김 할머니. 하지만 이 자료들은 그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지 김영자 할머니와 동행자들의 극적인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 인간의, 그리고 진실의 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각 부분을 통해 우리는 숨막히는 순간들, 깊은 고통,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희망의 빗줄기를 함께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각자가 과거와 마주하고 정의를 지키고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김 할머니의 강인함, 민호의 희생, 그리고 박 씨, 한 씨, 배 씨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에서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고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 여정에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콘텐츠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지를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 감정은 저희가 계속해서 창작하고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달빛처럼
진실과 인간의 빛을 함께 퍼뜨려 나갑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설천 외곽의 희미한 달빛 아래 강원도의 숲속 공기는 차가웠다. 김영자 할머니 일행은 막 지하 터널에서 빠져나와 충격적인 선언을 한 미지의 남자 장태식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낡은 가족 사진을 들고 차갑지만 무서운 침착함이 엿보이는 눈으로 서 있었다. 마치 그들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듯했다. 김 할머니는 자료가 든 상자를 꼭 껴안고 희망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 제 아들에 대해 뭘 알죠? 살아있나요? 장태식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김 할머니, 한수진 씨, 그리고 박민수 씨를 차례로 훑어본 뒤 고뇌에 찬 얼굴로 조용히 서 있는 최진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김 할머니, 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드님은 할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상자를 저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한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당도 이 상자를 원했고 이제 당신이 나타나서 민호에 대해 안다고 말하는군요. 어떻게 당신을 믿죠? 터널에서 주운 나무 조각을 꽉 쥔 박 씨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장 씨, 정말 민호에 대해 안다면 똑똑히 말하시오. 돌려 말하지 말고. 시간이 없소. 강의 무리가 다가오고 있소.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강대호 무리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멈추지 않는 사냥꾼처럼. 장은 어깨너머로 힐끗 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나는 강을 위해 일하지 않소.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를 알고 그의 배후에 있는 자들도 알지. 민호는 내 친구였소. 그는 이 물건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소. 그는 상자를 가리켰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그것을 찾게 된다면 말이지. 김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민호가 당신에게 부탁했다고요? 하지만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시선에 슬픔이 스쳤다. 민호는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표적이 될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는 또한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죠. 강가의 공기는 답답해졌다.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강의 무리의 다급한 발소리와 뒤섞였다. 조용히 있던 최진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장씨, 정말 민호의 친구라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시오. 내가 예전에 강과 협력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이제 바로잡고 싶소. 이 자료가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오. 장은 최를 평가하는 눈으로 보았다. 바로잡는다고요?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민호 같은 사람들을 팔았소.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소? 최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용서를 바라지 않소. 하지만 저는 여기 서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소. 단지 김 할머니와 한 씨가 안전하기만 하다면. 김 할머니는 최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최의 가족 사이의 빚이 쉽게 아물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한때 적이었던 남자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진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빚은 갚겠소. 하지만 먼저 민호의 유언을 지켜야 하오.
갑자기 총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멀리서 강의 부하 한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강의 무리가 즉시 멈춰서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훑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이전에 구해주었던 퇴역 군인 배성호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사냥총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한 걸음도 더 다가오지 마라. 그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여기서 죽고 싶으면 내가 기꺼이 보내주지. 추격자들의 우두머리, 강대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약간의 망설임이 스쳤다. 배씨, 당신이 이 무리를 전부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할머니와 자료를 넘겨주면 살려주지. 배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나는 전쟁을 겪었소. 당신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요. 한번 해보시지. 공기는 기타 줄처럼 팽팽했다. 박씨가 한씨와 김할머니에게 강가에 묶인 작은 나무배 쪽으로 물러서라고 신호했다. 배에 타세요. 그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여기서 당장 떠나야 해요. 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배에 뛰어올라 밧줄을 풀었다. 빨리. 제가 저을 테니 자료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김할머니는 기진맥진하고 팔은 여전히 상처로 쑤셨지만 상자를 꼭 껴안고 배에 오르려 애썼다. 한씨가 그녀를 부축하며 다가오는 강의 무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배는 강의 무리를 막기 위해 사냥총을 강에게 똑바로 겨누고 서 있었다. 가세요. 그가 소리쳤다. 제가 시간을 벌게요. 배는 한탄강 위를 미끄러져 나아갔다. 물이 배 옆을 부드럽게 쳤지만 강의 무리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는 멀리서 여전히 울려 퍼졌다. 박씨는 뒤에 앉아 보조노를 꽉 쥐고 강둑을 날카롭게 주시했다. 한씨는 김할머니의 상처를 살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김할머니, 쉬셔야 해요. 상처가 가볍지 않아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다. 괜찮아, 수진아. 민호가 맡긴 일을 끝내기 위해 살아야 포기할 수 없어. 배를 젓고 있던 장이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할머니, 민호는 저에게 할머니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내실 거라고 믿었어요. 김할머니는 목이 메어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한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김할머니,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민호 오빠가 원했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이수연 변호사에게 가져다 줄 거고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다른 배의 헤드라이트가 밤을 가르며 나타났다. 엔진이 으르렁거렸고 강대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자료 내놔. 아니면 모두 물에 빠뜨려주마. 박씨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장, 더 빨리 저어. 거리를 벌려야 해. 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단단한 두 팔로 노를 더 세게 밀어 배가 물 위를 빠르게 미끄러지게 했다. 하지만 강의 배는 더 크고 엔진이 달려있어 거리를 점점 좁혀왔다. 한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공황 상태로 말했다. 이대로라면 탈출할 수 없어요. 김할머니는 약했지만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한씨의 옷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수진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걸 지켜야 이 변호사에게 가져다줘. 약속해. 한씨는 깜짝 놀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김할머니, 그런 말 마세요. 같이 탈출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더 하기도 전에 큰 폭발음이 들렸다. 총알이 배 옆을 스쳐 지나가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강이 멀리서 소리쳤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내놔, 아니면 죽어. 생사의 순간, 장이 갑자기 배를 돌려 빽빽한 갈대숲이 시야를 가리는 좁은 강 지류로 향했다. 강의 배는 크기 때문에 좁은 강으로 따라 들어오지 못했다. 그의 욕설이 울려 퍼졌지만 거리가 벌어지면서 점점 작아졌다.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강둑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그들이 앞을 막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벽 전에 춘천에 도착해야 해요. 이수연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김할머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이 자료는 강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다. 두렵지 않아요. 만약 이것이 제 잘못을 만회하고 민호의 유언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기꺼이 마주하겠습니다. 배는 새벽 첫 햇살이 비칠 무렵 춘천 근처의 작은 강변에 도착했다. 소박하지만 위험 있는 분위기에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민호가 언급했던 이수연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김할머니를 보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할머니, 할머니의 여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민호는 사라지기 전에 저에게 연락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이 자료들을 가져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이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제 아들은 살아있나요? 이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서려 있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김할머니. 하지만 이 자료들은 그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지 김영자 할머니와 동행자들의 극적인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 인간의, 그리고 진실의 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각 부분을 통해 우리는 숨막히는 순간들, 깊은 고통,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희망의 빗줄기를 함께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각자가 과거와 마주하고 정의를 지키고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김할머니의 강인함, 민호의 희생, 그리고 박 씨, 한 씨, 배 씨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에서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고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 여정에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콘텐츠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지를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 감정은 저희가 계속해서 창작하고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달빛처럼 진실과 인간의 빛을 함께 퍼뜨려 나갑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